미하일 숄로호프 하면은 소련 문학,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무엇보다도 고요한 동강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작품을 읽는 게 쉬운 것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맛보기로 조금 볼 건데, 편법으로 이 얄팍한 이제 작가 소개, 작가 전기를 이제 읽었습니다. 읽는 참에 약간 이제 수다 떨고 싶은 어떤 지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켰는데요. 이거 이제 학교에서 빌려온 책이라서 제가 이제 메모는 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뭐 논문 쓰거나 하면 숄로호프 자체로 쓰진 않겠지만 필요할까봐 접어놨는데, 혹시 진짜 그 숄로호프로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건국대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시리즈인데요. 문학의 이해와 감상, 그 시리즈인데요. 작가 전기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작들이 그 작품들이 요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 뭡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 숄로호프 같으면 고요한 동강이겠죠.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등장인물은 어떻고, 주제는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요약을 하고, 문학적 평가까지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챕터 보면 연구 문제가 있는데, 사실 깨놓고 말해서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아요. 이제 연구 문제도 보면은, 네. 약간 이제 초등, 중등 조금, 예, 그런 이제 독서 지도와 할 때 쓸 법한 이제 그런 질문들인데, 문제는 약간 딴 얘기가 돼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초등, 고학년, 독해력에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그 아주 그 독해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음들을 이렇게 뒤에다가 제시한 이 저자의 깊은 뜻을 알 것 같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아마 이거는 이분 혼자의 뜻이 아니라 이 시리즈를 기획한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뒤에 뭐 참고 문헌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연보랑 작품 연보 있죠. 이런 게 있어서 급하게 참고하기에 되게 좋은 가성비 높은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제 그 밖에 뭐 안타까운 점들은 당연히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짧으니까는 깊이가 이제 조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 치고는 이 정도로 많이 읽히고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성공한 시리즈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서론이 30분이었네요. 서론이고, 자, 미하일 숄로호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숄로호프의 생애와 작품,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고요한 동강을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숄로호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작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작가의 이름이 작품이나 작품 속의 주인공 이름보다도 더 유명하면은 그거는 망한 거다. 망한 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작가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쿤데라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카프카가 K보다, 요제프 까보다, 그 다음에 그레고르 잠자보다 더 유명해지는 순간 작가로서의, 사실 카프카로서의 역량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카프카보다도 그레고르 잠자, 요제프 까가 더 유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 입장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작가보다 작품으로 살아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작가라는 거는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이런 이제 살과 피가 있는 이런 인간인 거고, 이거는 자연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보레스 말마따나 그는 살아가면서 몇몇 의미 있는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 몇몇의 의미 있는 작품은 말 그대로 그 작품성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보레스란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으로 이제 남아야 된다. 비슷하게 도스토옙스키보다 이반 까라마조프나 로존 라스콜리니코프나 뭐 키릴로프나 이런 이름들이 이제 더 뭡니까, 빛날 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진정으로 뛰어난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톨스토이보다 안나 까레니나가 더 우리에게 익숙할 때 톨스토이의 소설이 훌륭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점에서 숄로호프의 고요한 동강 아주 좋죠. 숄로호프보다 고요한 동강이 더 유명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전기를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숄로호프가 훌륭한 작가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노벨상을 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숄로호프의 위대함은, 그 다음 이제 그의 대표작인 고요한 동강의 작품성은, 그가 주로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게 대표작이니까 또 워낙에 이제 긴 작품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증명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노벨문학상을 이제 받으면 그 이 사람은 이거 해갖고 상 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상을 받아갖고 이러이러한 소감이다 해서 또 작가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 성격의 글이 하나 있고 작가의 말 같은 소감이 있는데, 두 개 다 꽤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다. 네, 씁쓸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숄로호프가 노벨상을 받은 여러 맥락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누가 받았냐면 소련 작가 중에서는 저기가 받았습니다. 파스터나크가 받았는데요. 또 이참에 이제 저의 번역을 또 깨알같이 광고를 한번 하고, 자, 이제 파스터나크가 받았는데요. 파스터나크는 반체제 작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한 것이 사르트르인가 봐요. 제가 이제 사르트르의 그 수상 소감을 전문을 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사르트르가 했던 말은 수상 소감이 아니라 수상 거부 소감이죠. 수상 거부 이유? 수상 거부 경위서? 뭐 이런 말을 다 듣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요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유럽의 영미권에, 미국 포함이죠. 그 언어가 이제 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영미권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유럽에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나라에 줄 때는 반체제 작가한테 준다.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이 파스테르나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니까, 일단 땅이 너무너무 크고요. 우리가 곰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시베리아 곰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저 그리즐리 베어 이런 저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러시아에 상을 줄 때도, 당시 소련에 상을 줄 때도 이런 파스테르나크 같은 반체제 작가한테 이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숄로호프는 어떤 작가예요? 엄정한, 진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체제, 옹호적인 이제 작가거든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 반변 작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술에 바라는 그런 꼬롬한 심사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뭔가 체제 찬양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모양보다는 반체제적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문학이 뭔가 좀 문학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개개인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나는 되게 체제 순응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되게 체제 순응적이지 않다고, 체제 반항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모델링하기를 우리가 되게 즐겨요. 가령 이제 내가 교수가 못 되는 거는 내가 너무 꼿꼿하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되게 체제 순응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딘가 그 반체제에 대한 그런 끌림 같은 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이제 반체제 문학에 끌리는 게 있는데, 이 숄로호프는 반대로 완전 체제 순응적인 이제 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제 노벨상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도 가장 이제 그 체제에, 말하자면은 소비에트 체제를 가장 찬미라고 할까요? 가장 잘 대변하는 작가 누구일까 보면 이제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보니까 작품도 나쁘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 작품도 좋고. 그래서 이제 고요한 동강 작품이 상주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두껍고 총 이제 8권, 그러니까 8부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백석 번역의 2권짜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께가 지금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백석이 다 번역 안 했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되니까 전쟁과 평화보다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상주기 좋은, 걸작이다 할 만한 이제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이제 숄로호프에게 상이 간 것이 클 텐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숄로호프 작가의 이름을 드높이는 어떤 중거점으로, 근거로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좀 네,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도, 뭐 작가 말은 이해가 되죠. 작가는 뭐 책을 쓰고 나서 뭡니까, 소감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인터뷰할 때 뭐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로 활용되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노벨상의 권위에 이렇게까지 기대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 받았다는 걸 빼고 나면은 뭐 숄로호프는 뭐지? 약간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노벨상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노벨상 보유국이 됐잖아요. 노벨문학상 보유국. 그것에 대한 어떤 뿌듯함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벨상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민방위 훈련 네. 트럼프는 노벨상을 되게 받고 싶은 거예요.